일본의 건축이 유명한 궁극적인 이유.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써놓긴 했지만 사실 일본의 건축이 유명하다는 건 이제 말하면 입이 아픈 지경입니다. 단적으로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몇 명이 받았다느니, 아자부다의 재개발이 어쨌다느니, 도쿄의 도시 브랜딩은 어떻다느니 늘 나오는 레파토리의 반복이죠. 저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해왔고요. 오늘은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편하게 일본 건축이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큐슈의 동쪽에 있는 오이타현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유명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천,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 번째도 온천, 그리고 세 번째도 온천이죠. 이번에 신세를 졌던 택시 기사님마저 여기 온천 빼면 아무것도 없다고 자조 섞인 동을 던질 정도입니다. 게다가 인구 자체는 제가 예전에 갔던 이와테현보다도 적은 곳이죠. 하지만 이런 지방으로 올수록 이 나라에서 건축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느끼게 되는 것도 있는데요. 오늘은 오이타현에서 일본의 건축이 유명해진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가볍게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오이타현 자체가 생각보다 생소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후쿠오카나 구마모토를 경유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도쿄에서 오이타 직항편을 이용해 도착했는데요. 저처럼 오이타 공항에서 버스를 통해 시내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왼편에 앉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른편에 앉는다고 산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왼편에 앉을 경우 탁 트인 베프 안의 경치를 보면서 시내까지 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오이타현은 규슈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현입니다. 그렇기에 역에 도착하자마자 곳곳에서 닭 모양의 동상을 마주할 수 있죠.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는 자부심이 섞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오이타현은 닭을 굉장히 신성시하면서도 닭고기를 정말로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때문에 이곳의 특산 요리 또한 일본식 순살치킨은 토리텐이 가장 유명합니다. 또 한편으로 유명한 것은 목재의 생산량인데요. 특히 대나무 공예와 삼나무 목재의 경우 손꼽히는 산지이기도 하다네요. 그래서인지 대나무와 삼나무의 요소를 활용한 건축물을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오이타역만 봐도 역내의 많은 부분이 진짜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 구경할 곳 역시 이 점을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구경할 곳은 2015년에 개관한 오이타 현림미술관입니다. 연면적 약 16,800제곱미터로 오이타현에서 가장 거대한 미술관인데요. 지방으로 갈수록 대형 문화시설 건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지만 그에 따른 부담감 역시 배로 커집니다. 예산이나 수요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기능을 통합한 복합 문화공간, 그런데 카페를 곁들인 의 형태로 점점 변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미술관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곳입니다. 우선 미술관의 건너편에 호텔이 있는 건물과 구름다리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맞은편에 호텔과 미술관이 연계하여 미술관 티켓이 플랜에 포함된 룸을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술관 위치 선정에서부터 이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죠. 이곳을 설계한 건축가는 일본의 프리츠커상 건축가 중 한 사람인 반시게루, 그리고 그의 은사이자 오른팔 히라가 노부타카인데요. 이렇게 매번 누가 설계한 건물인지 소개하는 것, 이곳에선 비단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건축가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비단 건축 전문 매체가 아니더라도 건물의 정보에 누가 어디에서 다뤘는지가 함께 언급되는 편입니다. 이는 그저 건축가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것이라기보다 애초에 건축가의 영역에 대한 존중을 담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이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문화적 창작물로서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생각해보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선인들의 말씀도 있고 설계자의 이름이 건축물과 함께 남는 것은 당연한 대우가 아닐까요? 물론 그 유명세가 지나치게 전면에 나온다고 꼭 좋은 건물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과시가 아닌 문화적 창작물로서의 건축을 논하기에 반시게루는 더할 나위 없는 건축가이기도 하죠. 그들은 이곳에서 마치 현대적 디자인과 지역 전통 건축 기술의 결합을 시사하기라도 하듯 볼륨은 똑같지만 상단과 하단이 시각적으로 구분된 큰 상자 형태의 미술관을 구상했습니다. 먼저 상단은 오이타현의 특산품인 대나무 공예의 짜임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정도 크기를 대나무쌀로 재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나무 공예는 내부의 조명으로 대신하고 여기에서는 오이타현산 삼나무가 사용되었죠. 그리고 조명이 들어가 있는 하단이 바로 이곳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전체적인 배치는 이전에 도쿄에서 봤던 국립신미술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전시관과 운영설비 등은 전부 북향으로 몰아놓은 덕에 남향으로는 이용자들의 체류를 위한 거대한 홀이 만들어졌는데요.
지역의 공예 기술을 이용해 디자인한 조명이 공간 속 전통과 현대 사이의 톤을 조율하고 있죠. 날씨가 좋을 때면 도로를 따라 나 있는 6m 높이의 커튼월이 정확히 반으로 접혀 건물의 텐마루가 되며, 안 그래도 널찍한 1층과 함께 압도적인 개방감을 지닌 반옥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미술관이 아닌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을 추구한 다목적 공간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장치죠. 그렇기에 1층에 있는 모든 비품들은 이동식으로 만들어져 필요에 따라 위치를 바꾸거나 아예 모습을 감출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 안내 데스크는 물음표, 뮤지엄 샵은 S 모양으로 깨알 재미까지 챙겼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매대를 제외한 이곳의 모든 가구 역시 건축가 반시게루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시게루를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올려놓은 그의 핵심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종이 튜브 스트럭처까지 2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스케일에서 가장 작은 스케일까지 같은 사람의 손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물의 설계자와 가구의 설계자 또는 서로의 의도가 일치하는 공간이란 언제 봐도 늘 짜릿하고 새로운데요. 이곳에서 가구는 단순히 형편에 맞게 적당히 들여놓는 비품이 아니라 건축가 혹은 건물의 컨셉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디테일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L자형 합판 하나만으로 만들어낸 벤치와 의자, 저렴한 종이 튜브를 이용해 만든 레스토랑 등 그의 가구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재료를 이용해 최대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목적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이 미술관과 톤이 어울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톤을 한켠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뮤지엄 샵인데요. 일본에서 뮤지엄 샵에 가면 높은 확률로 건축물 자체 혹은 설계를 맡은 건축가와 관련된 굿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진심으로 말이죠. 반시게루 에코백, 반시게루 서적, 반시게루 캔디, 과자, 스티커, 엽서, 한정판 보석함까지 마치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이라고 하면 좀 과장이겠으나 대중이 건축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정말 잘 느껴진달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또한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라인업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조명은 2025년 준공 10주년을 맞아 반시게루가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역시나 그의 디자인답게 최소한의 재료를 이용해 만들어지며 전국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판이라는 점에서도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 이외의 방법으로도 건축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 역시 괜히 거장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2층에 있는 카페에서 오이타현의 시그니처 토리텐 우동만 딱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 합니다. 네, 오이타 현립미술관 굿즈샵에서 제가 호들갑을 약간 떨었었는데요. 사실 이곳 오이타현에서 이 정도 대우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는 애초에 프리츠커상 수상 건축가를 배출한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그 건축가의 이름은 바로 이소자키 아라타인데요.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그가 설계한 이번에는 오이타 현립도서관에서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 볼까 합니다. 1995년 신현립도서관으로서 지어진 이곳은 구 도서관의 노후화를 피해 이전한 곳으로 거장의 건축물에서 을에 느껴지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왔다가는 예상 못한 평범한 겉모습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 뼈대가 지나치게 정직하게 드러나 있어서 그리 큰 기대감을 주지도 않죠. 내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나 싶을 정도랄까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 평범함이 끌어내는 반전 매력에 놀라게 되는 곳입니다.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모더니즘이 보여주던 인간 중심적 스케일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리는 로비가 우리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마치 유럽 어딘가의 고전 양식 건축에서나 보던 웅장함 내지는 긴박함이 느껴졌달까요? 마음껏 상상해보자면 이 광경이 마치 지구를 둘러싼 별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나는데요. 그리고 이 스케일은 2층 열람실까지 그대로 이어져 무려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하이포스타일 홀을 만들어냅니다. 바깥에서 본 콘크리트 기둥과 보가 아예 하나의 큰 공간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이소자키 아라타는 철저히 현실적인 재료들을 이용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능주의나 실리주의만을 추구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더니즘이 배제해왔던 감정을 다시 일으키려 했죠. 이쯤에서 유후인 편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같은 건축가임에도 유후인역과 현립도서관의 인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소자키 아라타는 일본의 근현대 건축 담론을 풍부하게 만든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학창시절 일찍이 모더니즘을 떼고 이후엔 건축물의 유기체적 성장을 추구하는 메타볼리즘 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그러고는 일본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견인한 건축가로도 유명하죠.
어떤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유명한 안도 다다오나 다니구치 요시오 등 일본의 다른 거장들과 비교하면 그의 건축은 하나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선 어떤 건축이 필요할까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의 건축물 또한 그 비평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앞선 거장들의 건축물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잊혀지는 편이며 철거되어 버린 건축물도 많습니다. 물론 이 또한 기념비적 건축물을 기피하고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그의 자세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후대 역시 보존을 통해 거장의 발자취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이타시에서는 지금까지 본 현립도서관 외에도 또 하나의 현립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앞서 소개했던 1966년에 지어진 구현립도서관이죠. 노후화로 인해 도서관의 기능이 신현립도서관으로 이전된 후에도 오이타현은 구도서관을 철거하기보다는 보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곳 또한 마찬가지로 이소자키 아라타가 설계한 곳으로 그의 초창기의 건축 철학이 담긴 귀중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아트플라자라는 이름의 이소자키 아라타 기념관 및 자료실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외관이 뭐야? 보존했다면서 철거 중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착각이고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이소자키 아라타의 유년기의 기억이 영향을 끼쳤는데요. 오이타현은 2차 대전 당시 폭격을 맞은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1931년생인 그의 뇌리에 깊숙이 자리한 오이타현, 그리고 건축은 폐허와 잔해더미가 전부였죠. 때문에 커리어 초기에는 그 기억을 응축한 듯한 외관을 주로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후 세계적인 건축가로 발돋움하는 어느 젊은 건축가의 세계관 형성이 이루어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저는 건축은 예술이라고 감히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내면에서 되새김질하고 다시 세상에 선보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중 또한 그 서사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보존하여 후대에 전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아쉽게도 내부는 촬영이 금지라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서적에서부터 가구,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자분들께서는 더더욱 흥미롭게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오이타현에서 일본 건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풀어보았는데요. 미술관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오늘의 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 선정해보자면 바로 존중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응당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일 테죠. 건축가는 장소와 환경, 그리고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여 건물을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중 또한 그 공간을 사용하며 건축가의 의도와 장소의 맥락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죠. 개인적으론 이는 아파트보다 주택이 익숙한 일본인들의 정서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파트에 비하면 개개인의 취향과 그것에 대한 배려가 자동으로 설계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그 점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좋은 건축은 결국 한 사람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건축가가 장소를 존중하고 사람들 역시 건축을 하나의 문화로 향유하는 관계. 어쩌면 일본 건축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겠습니다.